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이승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오른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번 제조업 PMI가 실망감을 안겨준 데 이어서 8월의 졸츠 구인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거의 팬데믹 때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북에서도 현재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메타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또 이틀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는 $100 선을 유지하는 것도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AMD나 퀄컴 등의 기타 반도체 종목들은 또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우리 시장 이러한 미증시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주 후반에 가면서 좀 기운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고 좀 대형주 중심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현재 오후장 들어서는 양시장 하락 전환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도 기댈 만한 경제 지표나 어떤 이벤트들이 없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상승까지 이뤄줄 좀 강력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 것이 힘이 빠지게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577선, 코스닥은 7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2시경부터 좀 살짝의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수급에서 지금 외국인이 양시장 매도 행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전기전자와 제약 그리고 운수장비 쪽에서 물량을 많이 덜어내고 있고 그래도 개인이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를 좀 담아서 기관과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요, 외인이 기관과 함께 동반 팔자세를 이끌어내면서 코스닥에서 조금 더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도주보다는 이 소비, 유통이나 통신,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일부 경기 방어주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로우텍스 세무회계 박준혁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위클리 세금팁쇼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장 마감 직전에 살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5개의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상적인 흐름 보인 5개의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5위 종목입니다. 네, 5위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관심이 몰렸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4분기 올레드 패널 출하가 증가하며 큰 폭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날 LG 디스플레이 애플의 아이폰 출시일에 중국의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었죠. 오늘은 반발 매수세와 함께 하반기 흑자 전환 전망과 애플의 주가 추가 공급 기대감까지 이런 호재가 겹쳐지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3분기 적자가 축소되었고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면서 최근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를 향한 다양한 이슈 속에 현재 LG 디스플레이 3.9% 상승한 1,6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5위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제 4위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4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발 훈풍 소식에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거래일 대비 4% 넘게 올라주면서 그 영향 받았는데요.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세 보인 데에는 5인승 모델 개량에 이어서 SUV 6인승 모델 Y를 내년 말 추가로 선보이겠다는 계획
소식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또 협력업체 모델 Y의 생산량을 최소 10% 이상 늘리기 위한 대비를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트럭 이슈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부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조만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고 또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 기능까지 선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2.6% 상승한 40만 9,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4위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 에너지머티리얼즈입니다. 에너지머티리얼스 오늘 파일럿 완공 소식에 오름세 보였습니다. 전북 익산 공장에 150억 원의 투자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생산을 위한 파일럿 공장을 완공했다는 소식 전했는데요. 롯데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동과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국내외 전고체 전지 관련 기업에 평가용 샘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까지 고객사를 대상으로 최종 승인을 받은 뒤에 계약을 확정하면 2026년에는 생산 설비 증설을 시작하고 27년에는 양산에 들어가는데요. 회사 측은 국내 최초로 개발을 완료한 니켈 도금박과 연계된 전고체 소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8.31% 상승한 4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위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2위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2위는 강원랜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랜드 오늘 카지노 규제 완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2분기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면적을 5,748m, 개인 가구 수는 300대를 늘리는 카지노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존 이용 대상 역시 기존의 외국인에서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확대되는데요. 외국인 전용 베팅 한도도 최대 30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변경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카지노 업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카지노 업체가 코로나 이전 지표를 초과 달성 중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서 카지노 관련주이죠. 파라다이스도 함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원랜드 7.66% 상승한 17,7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4위 종목, 4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1위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는 한컴위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컴위드 법무부의 딥페이크 분석 예상 증액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었죠. 딥페이크 관련주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오름세 보인 거에 이어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딥페이크 분석 장비 도입을 위해 올해보다 12억 원 넘게 늘어난 1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 전해지자 그 영향받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서는 AI 기반 딥페이크 음성과 영상 위변조 분석 장치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보냈습니다. 네, 한편 한컴위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이어 대기업 등 국내 우량 기업들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상한가 기록한 30% 상승한 2,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경제 둔화를 가리키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불안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카지노 관련주와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좀 오름세 보이면서 도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인 만큼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남은 시간도 저희 오수다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정말로 이렇게 좀 피크아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요즘 반도체주들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좀 이 회복 탄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9% 넘는 급락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전일장에서는 10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반도체 투톱도 이러한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장에서 69,200원까지 밀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흐름도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매도권에 진입한 상태고요. 또 오늘 장에서 SK 하이닉스도 지난달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좀 15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와 테크윙 그리고 HPSP 같은 이러한 반도체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줄줄이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만의 TSMC와 또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좀 급격하게 폭락을 한 이유에는요, 주요 원인에는 미국 경제 지표의 악화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ISM이 발표한 제조업 지표인 이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죠.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47.2를 기록했는데 지금 5개월 연속 50을 밑도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 위축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가 47.4에서 44.6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체감이 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 악화에 또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다시 제기가 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AI와 관련된 매출 증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8일에 발표한 향후 분기 실적 전망치가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요 기술주들의 매도가 좀 가속화된 모습입니다. 추가로 엔비디아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서 소환장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반도체주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당분간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AI 수익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이 삼성전자를 3조 원가량 팔아내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1조 원 넘게 팔아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전에 이 엔비디아의 HBM3 8단을 공급 시작을 한다. 좀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재료는 좀 워낙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했어서 신선도적인 측면에서 이 투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이 HBM과 관련해서 TSMC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가를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네, 나아가 지난 한 달간 반도체 ETF의 순위권도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콤 ETF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자금 유입 상위권 20종목 안에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은 단 한 종목밖에 없었고요. 지난 3개월 동안은 4위를 좀 차지한 종목이었지만 현재는 11위권까지 밀려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조정을 받았고 국내 반도체주들이 오전장까지는 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다 전환된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주가 모멘텀이 계속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입장과 그래도 반도체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내비치는 입장 이렇게 좀 양분화되는 시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 또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의 반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 전략에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네. 발표가 되잖아요. 이 지표에 따라서 또 향후 금리 인하의 폭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25bp냐 또 50bp 인하냐 계속 이렇게 좀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좀 주도주가 부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좀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좀 시세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 트레이딩에만 좀 그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자기의 자리를 나름대로 지키는 것이 제약바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알테오젠의 시총 1위 타란이라든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황제주로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좀 이러한 상황을 반증해 주는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주에는 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통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ST팜이나 또 바이넥스와 같은 이 CDMO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바이오주의 상승 배경에는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첫 불씨를 키우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이오 섹터는 대규모 R&D 투자와 또 장기적인 신약 개발이 필요한데 금리 인하가 이행이 된다면 자금 조달적인 측면에서 비용 감소에 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실현이 될 경우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 호재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우선 네. 유한양행이 8월 한 달간 바이오 시장을 좀 달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20일에 FDA가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좀 승인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항암제가 미국의 승인과 그리고 또 상용화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게 정말 뜨겁게 시장을 달궜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시장 기대감 다시 끌어오르면서 주가도 유한양행의 주가도 한 달 새 5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바이오주 이렇게 내부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또 대외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크로적으로는 일단 금리 인하 이슈가 되겠고요. 현지 시간으로 또 7일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라든지 또 13일부터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등 이벤트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HLB가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ST팜, 루닛, 티움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이 임상 결과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는 또한 좀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창립 이후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넘기기도 했고요. 올해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7건의 신규 및 증액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년 만에 누적 수주 금액도 2억 5천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호재들도 좀 계속됐었지만요.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 강화도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생물보안법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보다 강력한 안전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규제를 준수하면서 이 바이오 기업들은 시장의 신뢰도를 또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오 기업들은 이 생물보안법까지 준수함으로써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또 높이고 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고요. 금리 인하나 생물보안법의 수혜가 현실화가 된다면 오늘은 비록 좀 잠시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지만요. 그래도 바이오주의 상승세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원래는 좀 우리가 이 꿈을 먹고 사는 섹터다 네. 이러한 좀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좀 주가가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 하나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5천억 원대 이하의 바이오텍에 주목하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소외됐던 이 바이오텍 종목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이다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함께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CDMO의 수혜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CDMO 관련해서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76%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또 SK 케미칼과 차바이오텍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인지 ST팜 같은 경우에는 6%대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넥스도 3%대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3%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일정이라든지 또 금리 인하 수혜 다양한 이러한 모멘텀들 받아가고 있는 바이오주 좀 투자 아이디어 다양하게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K-뷰티, 또 뭐 K-푸드 이렇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앞에 K자가 붙는 좀 섹터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는 또 K-건기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두 자릿수대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건기식은 내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내수 판매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러한 추세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이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인해서 건기식의 수출액은 역대 최고 기록을 보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은 7월 말까지 건기식 등 미분류 조제식품의 수출액은 5억 3,228만 달러로 전년 동기 4억 8,133만 달러를 크게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은 연간 수출액은 9억 달러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부진한 성장을 거듭하던 이 식품업계가 또 수출을 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잖아요. 네, 이것처럼 좀 건기식 업체도 또 해외 수출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이 국내 건기식 시장의 역성장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을 했을까요? 네, 이 국내 건기식 시장이 좀 역성장을 맞이하게 된 이유에는요, 낮은 진입 장벽과 또 과도한 경쟁이 시장을 포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 건기식 제품을 출시하고자 시장에 다양하게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동안 건기식 시장은요, 이 브랜드를 붙여 파는 판매사만 좀 즐비를 하면서 오히려 인허가를 받은 이 건기식 제조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상승세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요. 전체 건기식 판매 업체는 오히려 급증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제품 수도 이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품 등록만 하고 생산은 하지 않는 유령 제품의 수가 상당수라는 점인데요. 지난해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은요. 23,622개로 전체 제품의 6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연간 생산 실적이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기업까지 합치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유령 제품 즐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좀 심화됐었죠. 다양한 기업들이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 건기식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포화된 영향이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제품력이나 또 성분 함량을 좀 높이는 어떤 질적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단지 판매 경쟁에 좀 치중이 되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건기식 시장이 지금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역성장 일어나면서 지금 이름만 남아있는 회사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으니까요. 혹시 승희 앵커님은 평소에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 챙겨 드시나요? 사실 챙겨 먹고 있진 않았는데 이제 슬슬 챙겨 먹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게 체감이 돼요. 네,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은 건기식들이 이 시장에서 좀 팔리고 있고 또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오메가3라든지 뭐 또 밀크시스, 뭐 아르기닌 이렇게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종류의 건기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많이 시장이 커졌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시장이 커진 만큼 경쟁도 치열해진 거겠죠. 맞습니다. 이 때문에 좀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다수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래도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이 음식료주가 K푸드 열풍을 주도했던 것처럼 건기식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기식 시장에서의 이 생산 기준 수출액은 지난해 2,781억 원에서 3,242억 원으로 16.6%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27억과 비교를 하면 수출액은 4년간 2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기간 내수 대비 수출 비중은 5.1%에서 지난해 8.6%로 늘어났습니다. 수출국은 이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건기식의 이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홍삼이 또 수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은 지난해 홍삼 수출 생산액은 73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33.4%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홍삼의 홍삼 수출의 선두주자는 국내 건기식 1위 기업인 KGC 인삼공사인데요. 이 지난해 492억 원을 수출용으로 생산을 해서 전체 홍삼 수출액의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은 3,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 건기식 대표 품목이 정말 홍삼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주연 앵커님도 뭐 홍삼을 비롯한 건기식 식품 챙겨 드시는 거 있나요? 저도 요즘에 많이 피곤해서 일단 비타민C는 꼭 먹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은 우리 뭐 삼계탕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인삼이 나오잖아요. 아, 네네.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이 건기식 식품 그래도 정말 다들 주변에서 챙겨 드시고 계시는 모습 보이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좀 수요가 그래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산업이지만요. 점차 그래도 수출을 통해서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저희가 마켓나우에서 또 K게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게임스컴에서 신작을 출시하면서 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받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수출을 통해서 성장 발판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건기식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시장의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코스맥스 MBT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입니다. 코스맥스 MBT의 해외 매출 비중은요. 2020년 50%에서 올 1분기에 지금 69%까지 늘어났다고 하고요. 또 다른 건기식 기업인 노바렉스는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기식 원료인 잔티젠의 수급 정상화와 또 초소형 건기식 제형인 밀리가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건기식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내 지금 노바렉스가 또 모발 관련 건기식 개발을 좀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뒷받침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지원 요구에도 이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또 2035년까지 수출로만 5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성공을 이어가면서요. 또 이를 바탕으로 또 내수에서도 회복세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섹터의 다양한 이슈들과 또 K 건기식의 성장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를 이어가는 동안에 9월 5일 목요일 마감을 2분여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떠한 테마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장에서는 양자 암호 테마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ICTK와 PPI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진입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전일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언론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연구실 연구진이 이 동시에 광자 8개를 제어할 수 있는 광자 큐비트 칩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양자 암호 테마가 주목을 받았고요. 이어서 오늘 보안주들도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오늘 한컴위드 그리고 ICTK 그리고 모니터랩까지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이어서 엑스게이트와 신시웨이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대의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센즈랩에서는 이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보안주들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또 일본과 중국의 휴일을 앞두고 카지노주들
종목들도 올라오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 강원랜드가 7%대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3%대, GKL도 마찬가지로 3.72%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테마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마감 시황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화선 캐스터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장화선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불안합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에 이어 고용 지표까지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긴장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양대 지수 3% 넘게 급락했죠. 때문에 오늘 시장 반등 기대했었는데 결국 오늘도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9월 5일 목요일 자세한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장중 한때는 2,6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0.3% 하락한 2,57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장 초반에 반등에 나서주는가 싶었는데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전일 대비 0.77% 하락한 72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규모는 각각 4,571억 원, 기관은 824억 원 물량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홀로 팔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규모는 5,475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규모는 각각 기관은 252억 원, 외국인 188억 원 물량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홀로 382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혼조 양상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전 중에 7만 전자를 회복했지만 1.43% 하락한 6만 9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주가 폭락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급락했는데요.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오늘 2.97% 오름세 보이며 15만 9,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2.63% 상승한 41만 원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테슬라 운풍의 2차 전지 어제장 낙폭을 딛고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16% 하락한 93만 5천 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차 역시 1.51% 내림세를 보이며 22만 9천 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현재 파란불을 켜준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1.88% 하락한 16만 7,100원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알테오젠 0.16% 하락한 30만 7,000원 선에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HLB 홀로 0.81% 상승하며 98만 7,500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 2.11% 하락하며 8만 3,7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엔캠은 7.12% 하락하며 18만 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앞둔 불안감에 엔화 강세, 또 배럴당 70달러 선이 무너져버린 국제 유가의 급락세까지 시장에 불안 요소가 가득한 현재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오수다와 함께 효율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위클리 세금 팁쇼 코너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금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런 고민들 로우텍스 세무회계의 박준혁 세무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논현동에서 고소득자분들의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또 우리 2주 만에 뵙게 됐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안호전 세무사 그 방송을 네. 봤는데 댓글에 너무 잘생겼다는 아, 답변이 네. 달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좀 조금 부러웠습니다. 네. 네. 경쟁 심리까지 네, 보여주셨는데,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세법 개정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법이 개정될 때 항상 그 해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인공은 상속증여세라고 볼 수 있고요. 2주 전에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세율 부분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좀 구성을 해왔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뉴스에서 이 상속세를 다루는 부분을 또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OECD 국가 중에서 이 상속세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인공, 아무래도 또 25년 만에 이 개정이 되는 이 상속증여세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인적 공제 부분이 또 달라졌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속세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세금은 소득이든 재산이든 기초가 되는 확정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총 재산가액을 확정을 하면 그 금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 채무를 차감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사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룰 이제 상속 공제를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하고 또 이번에 개정됐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 상속공제와 다음에 나오는 세율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이 상속공제와 세율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기 전이지만 지금 제시된 표의 공식을 좀 살펴보면 이 확정된 총 상속 재산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 그리고 채무는 빼고 또 사전 증여 계산은 더한 뒤 오늘의 주인공인 상속 공제는 또 제하고 이 세율까지 마지막으로 좀 곱하면 세금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상속 공제 쪽을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표를 보시면 일단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기초 공제 2억과 그 밖에 인적 공제의 합을 더한 값과 일괄 공제 5억과 선택해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초공제 2억에다가 5천만 원 2번 곱해서 1억 더하면 3억과 일괄공제 5억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5억을 선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라면 자녀가 7명 정도 있어야지만 일괄공제 5억을 포기하고 그 밖에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었는데 좀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25년 전에 좀 출생률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그 높았던 시기라도 하더라도 자녀 7명은 좀 많이 네. 힘들었을 것 같아서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일반 공제인 5억을 좀 많이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을 염두에 두고 저희도 상담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아무튼 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 규정이 무려 10배나 올랐습니다. 자녀 1인당 5억으로 바뀌었고요. 그럼 이제 자녀 1명이 있다면 기초공제 2억과 자녀 1명 5억이기 때문에 총 7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괄공제 5억보다는 7억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공제가 좀 10배가량 올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물가가 오른 것에 맞춰서 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가 반영도 맞고 자녀 장려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부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이 규정은 개정사항은 아니고 현행 세법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저번 시간에는 이 10억 아래는 상속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설명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일괄 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을 해서 이렇게 10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상담이 첫 번째 포인트가 10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가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이제는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액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녀 1인당 5억으로 공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자녀 집에는 큰 혜택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녀에 따른 공제액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비록 개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 배우자 상속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공제가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제액을 좀 최대로 늘릴 수 있을까요? 아, 네. 배우자 상속 공제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에서 1번을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2번, 3번이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을 보시면 민법상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 지분이 정해져 있는데요. 배우자는 1.5, 자녀는 1로 봐서 그 상속인들의 숫자를 다 더해 본 다음에 이제 배우자라면 1.5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된 값과 30억을 비교해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그럼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요. 자녀는 개정이 됐는데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받던 것이 지금 5억으로 물가를 반영하면서 좀 늘어났고 배우자 상속 공제는 5억에서 이 30억 최대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법정 상속 지분 계산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공제까지 적용을 하고 나면요, 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율까지 곱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님, 이 세율 개정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속세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산층까지 고민하는 세금이 됐고 지난 시간에 제가 아파트 시세를 설명을 드렸을 때 음마 아파트가 25년 전에는 1억 5,200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됐는데 7월 거래를 보면 24억에서 25억으로 뛰었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제 10억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집 한 채만 있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상속 공제에서 자녀 공제가 많이 늘었다 해도 여전히 세율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보였고 다행히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세율도 많이 조정이 돼서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좀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녀 공제를 올리더라도 좀 근본적인 이러한 세율 개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에서 일단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가 저희 나라가 가장 높고요. 네, 그리고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 정도로 기사에서 접할 수 있고 상속세를 내지 않는 14개 나라를 포함하면 13% 부담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아침에 뉴스에서도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번째로 좀 상속세율이 높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 또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율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보면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이고 1억 초과 5억 이하가 20%, 그리고 5억 초과 10%, 10억 이하가 30%, 10억 초과 30억 이하가 40%, 그리고 30억 초과는 50%로 적용받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2억 이하는 10%로 조정이 됐고 5억까지는 동일하게 20%, 10억 이하도 동일하게 30%, 10억 초과분부터는 40%로 최고 세율이 50%였던 게 40%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지금 최저 구간은 조정이 좀 이루어졌고 최고 세율 구간은 사라진 것 같은데 이 과세 구간의 조정도 지금 현재 물가를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고 세율 구간이 사라졌다면 결국에는 고액 자산가분들의 세부담도 좀 크게 줄어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담에 있을 때
600억 시세인 상가를 가진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세금만 200억이 넘다 보니까 이 세금 내려고 자녀 4명이서 150억 이상을 빚을 지셨어요. 매달 이자만 5천만 원씩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금은 이 대출 원금 건물이 팔려야지만 그거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장기화되면 이자 부담도 계속 5천만 원씩 쌓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했었죠. 네. 네, 정말 이 100억 단위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세금과 대출 이자를 들으니까 좀 다른 세상 같으면서도 이 고액 자산가 분들일지라도 좀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 좀 다시 한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상담하면서 좀 놀랐었는데요. 이렇게 자산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생애 주기별로 세금 컨설팅을 하셔서 그동안 이제 경제활동하면서 축적한 부를 어떻게 현명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런 사전 컨설팅을 좀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러면 좀 생애 주기별로 해서 이렇게 세금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저희가 이 생애 주기별로 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세금과 관련해서. 네, 가장 중요한 시기는 뭐 또 그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시점에 이게 저축이라든지 과세 이연할 수 있는 부분,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정산 하실 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연금 저축이라는 거는 55세 이후로 이제 수령했을 때 그때 이제 과세가 뭐 저리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절히 이제 세팅을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고 이제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부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이제 부를 이제 이전할지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과 인원 수에 맞게끔 이제 컨설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을 일단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시기에는 우리가 연금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세금 관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55세 이후에 수령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 수고해주신 박준혁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또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요. 또 오후의 경제수다는 네이버와 유튜브 그리고 MBN TV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